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날씨 이야기로 열어봅니다. 반기성의 키워드 날씨. 네, 날씨 궁금하시죠?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어떤가요? 올겨울 날씨는 정말 참한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쉽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발생인데요. 네네. 오늘 한파가 찾아오면서 공기는 깨끗합니다. 네. 서울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경기 북부, 강원,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지금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낮에도 서울 영하 1도,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습니다. 네네. 출근하실 때 옷 든든히 입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런데 추위는 오늘만입니다. 내일부터 풀리는데 문제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또다시 미세먼지가 오는군요. 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세먼지가 또다시 나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네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미세먼지 좀 끝났나 싶은데 또다시 또 이어지고, 이게 좀 언제까지 올겨울에 이런 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올겨울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지 않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센터장님도 미세먼지 때문에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네. 짧게라도 날씨 좀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날씨 키워드는 어떤 것이죠? 오늘은 남반구 폭염이 날씨 키워드입니다. 네네. 북반구에서도 유럽의 한파, 폭설, 동아시아 혹한 추운 겨울인데요. 예. 북반구와 정반대 날씨를 보이는 남반구는 엄청난 폭염으로 난리죠. 지난 주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고속도로 아스팔트에서 프라이팬을 얹고 스테이크를 요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 아르헨티나는 40도 이상의 폭염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이 공군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한낮 기온이 33도 전후가 될 때 활주로 온도가 50도 전후까지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40도 이상이었으니까 아마 고속도로 아스팔트의 온도는 60에서 한 70도 정도 되지 않았겠나 보이고요. 네네. 소개된 영상을 보니까 2분 30초 만에 스테이크 고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계란 프라이 하는 장면은 봤습니다만 스테이크 요리를 하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도 처음입니다. 예. 아마 스테이크 고기 두께가 그렇게 얇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네. 그런데 남반구 중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폭염과 대형산불에 시달리는 호주는 안절부절입니다. 예. 이제 호주 오픈이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폭염 때문에 경기를 작년에도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습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내륙 지역은 49도까지 올랐고요. 네네. 빅토리아주 남부는 섭씨 44도인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는 평년보다 16도 이상 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호주는 한여름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애를 먹겠어요, 그러면? 네, 호주 오픈 조직위원회는 남자 단식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수온주가 섭씨 40도 이상 오르면 10분 동안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에는 여성 주니어 단식 참가자들에게는 허용했었던 겁니다. 또 날씨를 측정하는 여러 장비들을 보강을 하고 대장소인 멜버른 파크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네네. 폭염의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네. 정말 올여름 우리나라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센터장님 미세먼지 또 온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목 상태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배후엔 우리가 있다? 보좌관들의 리얼 정치판 이야기. 전지적 보좌관 시점. 네, 지난주 이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이 코너에 국회의원들의 숨은 실세, 보좌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순도 100%의 정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지적 보좌관 시점입니다. 두 번째 방송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음성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입니다. 우리 임영진 보좌관은 민주주의자 김근태로부터 저 인재근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믿음직한 동지입니다. 국회 안에서도 실력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임영진 보좌관 YTN 출발 새 아침 잘 하고 오세요. 임영진 화이팅! 소개 받으신 대로 임영진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재근 원실 임영진 보좌관입니다. 자, 그러면 임영진 보좌관의 카운터파트로 누가 나오셨는지 역시 좀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장성철 보좌관은 당과 국회에서 20년을 근무한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저와 10년 동안 함께하면서 제가 항상 일을 믿고 맡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장성철 화이팅! Oh, you're the best friend that I ever had. 네, 또 방금 소개를 받으신 장성철 보좌관이실 때 김무성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세요.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의 소장으로도 계십니다. 장성철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철 전 보좌관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두 보좌관을 모시고요. 그때는 그 서론 의원실의 서용주 보좌관, 김성태 의원의 고성원 보좌관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첫 방이라 그런지 좀 많이 좀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날카롭게 정치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나오신 두 보좌관님들께도 같은 좀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3부, 수요일 3부는 전지적 보좌관 시점에서 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청취자분들께서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주시거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문자는 샵 0945인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명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먼저 그 보좌관님들께서 안내 멘트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명진 보좌관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을 모시고 있는 이명진 보좌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장 보좌관님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대표를 모셨던 장성철 전 보좌관입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월급 받지 않으시니까 아주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좀 보내야 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무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어떤 보좌관이 더 잘했다. 그리고 왜 더 잘했냐. 그런 간단한 이유를 함께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한 분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투표에서 승리한 보좌관들께는 끝부분에 1분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1분 발언하시고 루저가 되신 또 다른 보좌관님께도 날카로운 질문 청취자분들이 보내오신 걸로 일종의 이제 벌 받는 차원에서 좀 힘든 질문, 곤란한 질문을 답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인데요. 먼저 이 주제가 되실 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죠.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마침내 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장 보좌관님께 먼저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득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과 언론에서 한국당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며칠 동안 한국당과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네네. 특히 우리 출발 새아침에서도 이렇게 특집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많으면 네네. 당과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일단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득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된다고 말이죠. 어떻게 될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지금 뒤에서 웃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공격 포인트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보다는 김근태 민주주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과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채 반대 정서 덕분에 정권을 잡는다면은 다시 네네.
정체와 좌절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예. 반성과 성찰 속의 집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다른 당의 상황으로 반사이익을 뭐 바라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까? 했듯이 뭐 꾸준히 국민들의 삶을 위해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데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yes or no 그걸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갈까요? Yes. 예. 다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황교안 총리가 나왔을 때 당내 기반이 좀 취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장 보좌관님? 당내 기반은 만들면 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황 전 총리의 가장 큰 무기는 여론조사인데요. 보수 우파 쪽에서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네.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습니다. 네네. 국민의 지지율이 높으면 의원과 당원이 속칭 줄 서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반은 금방 마련됩니다. 민심 이기는 당심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임 부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뭐 원론적인 답변이시죠. 그렇지만은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이게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함께 갈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치열하게 개파 싸움이든 당내 싸움이든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네. 의문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당파다 또는 사수파다 해가지고서는 당내 개파 이제 논쟁도 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한다면은 가장 강력한 적수는 누가 될까요? 결국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예. 인물적으로도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렇게 인물로도 네네. 거의 비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분 싸움에서도 두 분이 이 한국당을 살리겠다. 네네. 문재인 정권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명분을 갖고 나오면 두 분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제1야당의 그런 각축전을 바라보는 집권 여당의 시선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이 바로 서야 됩니다. 네네. 바로 서야 되는데 미래의 비전과 국민적 통합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예. 나와서 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뭐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당대표로 되시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장 보좌관님께서 언급하신 두 사람 또는 그 이외의 사람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찮은 대화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이제 한국당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네네. 아마 한국당 당원들이 판단하고 네네. 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그 2부에서 김병준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출마하실 겁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네. 당이 희생을 요구한다면은 그 어떤 희생이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행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상수적으로 출마하실 분들이 있고요. 네네. 여차하면 출마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신다고 보세요? 그럼? 여차하면 출마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군요. 네. 여차하면 출마하실 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네네. 이렇게 세 분을 저는 꼽습니다. 예, 굳이 그 세 분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자면은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멘트의 뉘앙스가 며칠 상관해서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네네. 정치인들이 내가 좀 희생을 강요하면 하겠다. 네네. 내 언급을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잠시 뒤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드는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직접 보시면서 거기에 질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507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황교안 총리가 범보수의 구심점이 될 겁니다. 민주당엔 그만한 구심점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의견에 임 보좌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심점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청취자 의견이에요. 뭐 현재 여당으로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뭐 이낙연 총리, 네네. 뭐 가장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뭐 비롯해가지고 대권 후보로 불리는 분들이 야당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많이 있는 게 여당이어서 구심점은 뭐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여당의 장점이에요. 네네. 그 총선을 전후해서 자연스럽게 차기 후보군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네네.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두 보좌관님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두 보좌관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요. 어느 보좌관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인 것 같다. 누가 더 잘한다. 뭐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은 이름 적어주셔도 좋고요. 당명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명진 보좌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는 늘 얘기 나오는 것이 탄핵 총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나아가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잖아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일단 뭐 당대표를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그거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네네. 뭐 총리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 사과 없이 뭐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야 뭐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똑같이 뭐 문제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 국정농단 시절에 황 총리께서 뭘 하셨는지 네네. 그러면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방관을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무능인 것이고 뭐 총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도 맡아서는 안 되는 네네. 것이죠. 뭐 그래서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에 부역을 했든 뭐 방관을 했든 아니면 네네.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의견을 주신 이세희 청취자분께서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당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 입당 관련해서 뭐 김무성 전 대표도 황교안 전 총리가 탄핵에 책임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장 보좌관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봐요. 네. 황 전 총리는 탄핵 전국 국면에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당시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분에게 탄핵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임 보좌관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외교상의 난맥상,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청와대 행정관들이 일탈 행위들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어차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하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는데 황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관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탄핵과 국정농단이 잘 된 것이다. 탄핵이 잘못된 것이고 국정농단이 잘 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네. 책임을 황 총리한테 묻는 것은 좀 너무 정치적인 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책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 있다면은 책임 문책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반문도 나올 법도 한데요. 임 보좌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리란 자리는 국정에 있어서 공동 책임자입니다. 네네. 뭐 세월호 때 총리께서 뭘 하셨으며 최순실 뭐 사태 때 총리께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뭐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황 전 총리는 그렇지만 그걸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을 농락하는 거 아닌가. 또다시 다시 한번 국정농단에 이어서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공동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사항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슈를 좀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용호 손금주 두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방침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야, 이건 순혈주의 아니냐. 또는 또 한편에서는 개방과 포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 당헌 13조
나 뭐 당규 17조에서 20조를 보면은 네네.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을 심사하고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키면서 이번 입당 문제를 좀 처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정무적 관점에서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은 야권 연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유리한지 아닌지 뭐부터 시작해서 뭐 특히나 민평당이 지금 14분이고 정의당이 5분인데 그렇죠. 저희가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게 표방하는 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보다는 이번 입당 문제는 당원들이 어떻게 보는지 당원들의 시각 속에서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연합에서 당 세를 불리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임보호 작가님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좀 그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는 오는 사람을 막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순혈주의는 멸종을 합니다. 네네. 잡종이 더 강하죠.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정강 정책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네네. 대선과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반대했다. 이런 이유인데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반대편에 서서 일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의미라면 그런 분들도 다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전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박영선 의원이 오랜만에 옳은 말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혈주의 비판했어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보호 작가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혈주의라기보다는 우리 당 내에도 뭐 예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당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입당을 불허한 게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뭐 이윤석 의원 때도 이게 뭐 입당을 불허한 적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게 순혈주의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심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심은 사실은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드러난 공식적인 이유인데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당신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지역은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다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두 가지 사항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장 보좌관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결국 당원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자면 태극기 부대 당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투표를 한다면은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아주 유리하죠. 새누리당, 한국당의 당원 같은 경우에는 50%가 영남 쪽 분들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쌍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박근혜 정권 때 2인자였던 황교안 총리에게 몰표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고 대략 애국당의 15,000명 정도가 한국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15,000명 정도면 전당대회에 1, 2등을 가를 수 있는 아주 큰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901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지금 하신 거고요. 5917분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민주당 보좌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 그분은 오로지 의전이 그리워서 출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전보다는 뭐 본인의 정치적인 뭐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뭐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어제 입당 인사말을 보면 되게 모범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본인의 생각을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인 답안만 제시했어요. 그거는 정치를 하겠다는 분의 자세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발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문자들 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장성철 보좌관입니다.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어요. 9014님, 자유한국당 장성철 보좌관 신선하시네요. 월급 안 받으니까 자유롭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169님, 한국당 보좌관님의 또록또록한 답변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0507님, 목소리 승리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잘 설명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진 보좌관님 응원하는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장 보좌관께서 승리를 하셨고요.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1분 발언이라고 하는데 시간상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라도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께 많은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이지만 그분들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치시거든요. 네네. 지금 논란이 있는 최저임금 52시간 세금 문제 등등 말입니다. 욕만 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은 덜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 때가 되면 꼭 투표장에 나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보건 보좌관께 패자에게는 힘든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8043님이 보내주셨어요. 손혜원 의원 악재가 뜨겁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데 의원들을 지척에서 보좌하는 보좌관의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이 좀 규명된 다음에 이런저런 그에 합당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보좌관으로서 보면은 의원 시절 이전에는 좀 모르고 할 때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모두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손혜원 의원 건은 명확하게 좀 밝혀질 날이 있겠죠.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명진, 장성철 보좌관이었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마치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섭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중한 아침을 위한 정통 뉴스 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조금 전 전지적 보좌관 시점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014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출근길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출발 새아침 경제 꼭 뉴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인들과 초청 간담회 가졌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네네. 숙제만 받아왔다. 규제는 풀 테니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빠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로 요약이 됩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은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이에요. 2시간 남짓 진행이 됐는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회로 양복 벗고 형식은 자유로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투자를 더욱 힘써 주십시오. 이러면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를 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네. 기업인들 가운데에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뼈있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주 52시간 정책을 해도 우리 연구원들은 짐을 싸들고 집에 가서 일합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좌중은 웃음으로 이제 넘겼지만 이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 기업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상이몽. 첫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인데 그 증권 거래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 그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부분. 이게 좀 논의가 그물선을 타고 있다고요? 이건 동상이몽 2입니다. 네네. 여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부르짖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기재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거래소는 현재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봐도 거래 금액의 0.3%를 매도할 때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네. 일종의 통행세 개념이죠.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논리에도 역행하죠. 또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거래세만 받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합니다. 네네. 근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거래세는 없고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잘못된 증권거래세 22년 동안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달라. 꾸준히 요청해야 되는데 묵살되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때마침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아니 투자한 종목이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부과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이 대표가 답변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문제는 세제 개편의 칼자루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1년에 이 증권거래세가 무려 4조 원, 5조 원대로 거칩니다. 예.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때문에 동상이몽2가 될지 여당이 또 과감하게 밀어붙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참으로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얘기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역월세 현상인데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전셋값 떨어지면 세입자 입장에선 재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전세가 하락분 만큼 돈을 돌려받아야 맞습니다. 네네. 문제는 2주택 이상 이 집주인들한테 주택 대출이 거의 안 됩니다. 보증금을 못 내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하락분만큼 세입자에게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이 서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네. 그동안 일부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까지 북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네. 주로 이런 역월세 현상은 이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단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규 입주 물량이 늘고 전세값은 급락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모든 뉴스가 출발하는 곳. 새아침, 희망의 새아침을 여는 곳.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함께 멋진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여는 오늘 이 시대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옥 같은 칼럼, 오디오 칼럼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수요일, 오늘은 스포츠 편입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키워드 얘기하기 전에요. 최 평론가께서 어제 미투 이슈, 스포츠계 미투 이슈 관련한 소식 나올 때마다 화면에 많이 나오는데 뭐가 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어제 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예. 어제 이사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제 관심의 초점은 이 사퇴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이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사퇴하라는 요구가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기흥 회장이 과연 사퇴의 뜻을 밝힐까가 초점이었는데 네네. 이 사퇴와 관련해서는 이기흥 회장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쇄신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러나 이 대한체육회장이 밝힌 그 쇄신안은 연구 제명이나 전수조사와 같이 그동안 밝혀졌던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에 네네.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미투 이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한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선 현장에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그 평론가께서 좀 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그럼? 자, 오늘의 키워드는 아시안컵 축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중국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치르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 밤 10시 30분에 우리 대표팀이 중국하고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벌이거든요. 네네. 현재의 C조에서 중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네네. 중국과 우리가 똑같이 2승인데 골득실에서 밀려가지고 우리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우리가 C조에서 1위로 16강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네,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16강전서부터 좀 경기 일정이나 만나게 되는 상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인데 오늘 출전할까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는 오늘 몸 상태를 보고서 이제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왜 오늘 몸 상태를 봐야지 되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제 새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치렀고요.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서 그제 오후에 대표팀에 합류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하루 훈련하고 오늘 중국전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과연 이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본인은 뛸 수 있다, 컨디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나 지난해에도 손흥민 선수 이 뭐 아시안 게임, 러시아 월드컵 이 국가대표 평가전 치르면서 체력이 부진하면 소속팀에서 좀 체력이 고갈됐을 경우에 소속팀에서 부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중국전을 반드시 이겨야지 조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은 출전 명단에는 올려놓고 선발은 피하더라도 후반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투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역대 전적으로만 보면 사실 중국은 뭐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거꾸로 중국은 공황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최근 성적을 보면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그 방심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로서는 이 공황증이 여전하기를 바라고 있고 네네. 반대로 중국은 공황증은 이제 없다. 이거를 좀 외치고 싶겠죠. 그렇죠. 예, 이제 공황증이 왜 나왔냐면 7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하고 우리하고 A매치 경기가 27번이 있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16승 12일무입니다. 한 번도 패하진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제 공황증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최근 경기만 보면은, 최근 5경기만 보면은 우리가 2승 2무 1패입니다. 중국에 한번 지기도 했고요. 2017년 3월에 열렸던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에 우리가 0대1로 패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때문에 뭐 중국 축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으로서는 공황증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네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기 때문에 오늘 뭐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지속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해제가 됐어요. 사흘 연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주말에는 또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아까 반기성 예보센터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얘가 언제부터 우리가 미세먼지 신경 쓰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꼭 중국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내 대기 환경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중국과 우리는 대기 공동체, 호흡 공동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접한 관계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공기가 나쁜 원인을 서로 당신 때문이라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홀리스가 부르는 이 노래 The Air That I Breathe,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당신뿐이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근데 말이죠, 당신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호성이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